주식 투자에서 상식으로 성공하는 법.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주식은 위험하지 않은가? 최근에 주식 폭락을 본 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소?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지 않소? 물론 주식은 위험하다. 주식이 투자자에게 돈을 갚는다고는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 나는 수백 번 이런 상황을 겪어서 분명히 알고 있다. 사람들은 우량주 장기 보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조차 위험하다. RCA는 과부와 과아들에게 적합할 정도로 안전한 종목으로 유명했지만 1986년 66.5달러에 지위에 인수되었는데 이 가격은 1967년 주가와 비슷했으며 1929년 고가인 38.25달러보다 겨우 74% 오른 가격이었다. 튼튼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성공적인 회사에 57년 동안 투자해서 얻은 성과라곤 1%에도 못 미치는 연간 가격 상승이 전부였다. 베들레헴 철강은 아직도 1958년에 도달했던 고가 60달러보다 한참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다. 요점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따위는 없다는 말이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본다. 1972년에서 1974년에 폭락장에서 발생한 일을 살펴보자. 브리스톨 마이어스처럼 안정적인 종목도 9달러에서 4달러로 떨어졌고 텔레다이는 11달러에서 3달러로 맥도날드는 15달러에서 4달러로 떨어졌다. 이들은 분명히 위험한 회사가 아니다.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더 큰 손실을 본다. 어떤 기간에는 주식으로 나오는 0.9.8%라는 이론적 수익률을 실제로 얻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다우지수는 1966년 사상 최고치 995.15에 도달한 뒤 1972년까지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그리고 1972년에서 1973년에 도달한 고점도 1982년이 되어서야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러나 초단기 채권과 채권펀드를 제외하면 채권 역시 위험하다. 채권에 투자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내키지 않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1. 채권 만기까지 낮은 수익률을 감수하거나 2. 액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도한다. 당신이 정말로 위험을 싫어한다면 MMF나 은행 예금이 적합하다. 그 밖에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험이 깔려있다. 사람들은 지방채가 금고에 넣어둔 현금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물게 파산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한다. 물론 99.9%는 원리금을 돌려받지만 파산이 아니라도 채권에 투자해서 손해볼 때가 많다. 인플레이션이 무섭게 진행되는 동안 표명금리 6%인 30년 만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의 가격이 얼마나 폭락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요즘은 채권펀드도 주식펀드만큼이나 거칠게 오르내린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금리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채권으로도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이런 변동성 탓에 채권 보유가 도박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주식과 스터드 포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와 도박을 깔끔하게 구분하는 방법은 없다. 투자의 안전한 곳과 위험한 곳을 구분해주는 거대한 장벽이나 절대적인 기준 따위는 없다는 말이다. 주식은 그 이전에는 술집에서 벌이는 내기 정도로 취급받다가 1920년대 말이 되자 마침내 신중한 투자로 지위가 격상되었는데 바로 이 무렵이 주식시장이 고평가되어 주식이 투자라기보다 도박이 된 시점이었다. 대공황을 겪고 20년 동안 사람들 대부분은 주식을 도박으로 여겼으며 이러한 태도는 1960년대 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주식이 다시 투자로 인정받게 되었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어 대부분 주식이 매우 위험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주식은 유행이 순환하듯이
투자로 인정받았다가 도박으로 배척당하기를 되풀이했으나 대개 그 순환 주기가 잘못되었다. 주식은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시점에 신중한 투자로 인정받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대기업 주식은 투자로 인정받고 소기업 주식은 투기로 간주되었으나 최근에는 소기업 주식도 투자가 되었고 선물과 옵션이 투기가 되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선을 다시 긋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투자를 보수적인 투기라고 표현하거나 자신이 신중한 투기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재미있다. 이는 자신은 투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도박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는 뜻이다. 남녀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이치다. 투자의 위험이라는 불안 요소가 따른다는 점을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는 활동 유형이 아니라 당사자의 기술, 헌신,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과 도박사라면 경마로도 오랜 기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경마가 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위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큼이나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반면에 최신 정보에 따라 서둘러 주식을 사고 파는 무모하고 성급한 주식 투자자라면 이 사람의 주식 투자는 갈기가 멋진 말이나 자줏빛 비단 옷을 입은 기수에게 월급 봉투를 거는 행위보다 나을 바 없다. 지위는 투자할 만한 종목인가? 나는 투자할 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지 않는다. 설령 지위가 좋은 종목이더라도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스스로 거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신문 금융면을 뒤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1. 내 집이 있는가?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주식이 좋은 투자가 될지 나쁜 투자가 될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읽는 기사보다 위 세 질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더 좌우된다. 1. 내 집이 있는가? 월스트리트에서는 집이요? 좋은 얘기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 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하수구 근처에 지은 집이나 호화주택가의 저택처럼 가격이 폭락하는 예도 있지만 100중 99채의 집은 돈을 벌어준다. 당신은 주위 사람이 나는 집에 투자했다가 망했어 라고 한탄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어보았는가? 장단컨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아마추어인 수많은 사람도 자신의 집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투자하고 있다. 급히 이사하느라 어쩔 수 없이 손해보고 집을 파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 투자에서 흔히 그러하듯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손해보는 사람은 드물다. 주식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집이 파산하는 바람에 재산을 날리는 경우는 더 드물다. 집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 계약금 20% 이하만 있어도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놀라운 지렛대 효과를 얻는다. 지렛대 효과 덕분에 계약금을 20% 내고 10만 달러짜리 집을 산 뒤 집값이 연 5% 상승하면 당신은 계약금 기준으로 연 25% 수익을 올리게 되며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까지 받게 된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 결국 분피캔스보다 더 큰 거부가 될 것이다. 게다가 집 소유자가 납부한 지방부동산세는 보너스로 연방세 공제까지 받으며 집은 완벽한 인플레이션 방어책이 되는 데다 불안기의 몸을 의탁할 장소까지 제공한다. 마침내 집을 팔아 현금을 챙길 때도 이 돈으로 더 근사한 집을 사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집에 투자하는 과정은 이렇다. 처음에 작은 집을 사고 이어서 중간 크기의 집을 사며 다음에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산다. 아이들이 집을 떠난 뒤 큰 집을 팔아 다시 작은 집을 사고 이 과정에서 커다란 이익을 얻는다. 이 횡재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정부가 동정심을 발휘해서 인생에 한 번
집에서 얻은 횡재에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이다.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서 가급적 자주 그리고 무겁게 세금을 물린다.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고 40년 동안 집을 보유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집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한계 세율이 내려간 상태이므로 그 부담은 크지 않다. 주식보다 집에 투자할 때 유리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일요일자 신문 부동산면에 실린 헤드라인 집값 추락에 놀라 집을 팔아버리지는 않는다. 신문 광고면에 당신 집에 금요일 종가가 실리는 일도 없고 TV 하단에 시세 테이프가 지나가지 않으며 아나운서가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 주택 목록을 보도하지도 않는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집도 장기간 보유할 때 이익을 얻기가 쉽다. 주식과는 달리 집은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7년이 평균 보유 기간이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매년 주식의 87%가 주인이 바뀐다. 사람들은 주식을 보유할 때보다 집을 보유할 때 훨씬 마음이 편하다. 집을 내놓으려면 이사 트럭을 불러야 하지만 주식을 내놓으려면 전화 한 통화로 충분하다. 끝으로 우리는 다락에서 지하실까지 샅샅이 훑어보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질 줄 알기 때문에 집에 제대로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집을 훑어보는 기술을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 우리는 부모가 전기, 가스, 학교, 배수구, 부식검사, 세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다. 우리는 블록에서 가장 비싼 집은 사지 마라 같은 원칙을 기억한다. 우리는 길 위쪽의 주택들도 알아보고 길 아래쪽의 주택들도 알아본다. 차를 타고 지역을 돌아보면서 어느 집이 수리 중이고 어느 집이 낡았으며 개조할 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에 전문가를 고용해서 흰개미, 지붕누수, 건조부패, 배관부식, 배선 결함, 기초 균열 등을 점검한다.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인다. 사실 이들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데보다 좋은 전자레인지를 고르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한다. 2. 나는 돈이 필요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가족이 지출할 예산을 검토해야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2, 3년 뒤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 돈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말라. 당신이 과부이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덱스터가 하버드 대학교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자. 당신은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이런 경우라면 우량주 투자도 너무 위험하다. 놀라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10에서 20년 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2, 3년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한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 판단하는 편이 낫다. 우량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바닥을 길 수 있으므로 만일 주식시장이 미끄러진다면 덱스터는 야간학교에 다녀야 한다. 당신은 고정수입으로 살아야 하는 노인일 수도 있고 일할 수 없는 미성년자라 가족의 유산에서 나오는 고정수입으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자산의 몇 프로를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지 계산은 온갖 복잡한 공식들이 있지만 나는 월스트리트나 경마장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공식을 사용한다. 일터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 3.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다. IQ 기준으로 말하면 최상의 투자자들은 아마도 상위 3%나 하위 10% 사이에 어딘가에 분포할 것이다. 내 생각의 진정한 천재들은
아마도 이론적 사고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할 것이다. 주식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을 내리는 능력도 중요하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명확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상황이 명확할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끝으로 인간 본성과 육감의 유혹을 버텨내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 대부분은 수없이 실패를 되풀이 하면서도 자신에게 주가, 금값, 금리를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는다. 실제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수많은 사람이 주가가 오른다고 또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면 불가사의할 정도다. 이런 모습은 엉뚱한 시점에 낙관론 또는 비관론으로 돌변하는 인기 투자자문 뉴스레터에 드러난다. 뉴스레터를 통해서 투자 심리를 추적하는 인베스터스 인텔리전스가 발간한 정보에 따르며 주식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 뉴스레터의 낙관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비관론은 15%에 불과했다. 주식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한 1974년에는 투자 심리가 사상 최저였는데 뉴스레터의 65%가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다며 두려워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인 1977년에도 뉴스레터는 또다시 낙관적이었고 겨우 10%만 비관적이었다.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한 1982년 초에는 뉴스레터의 55%가 비관론이었으며 1987년 10월 19일에 폭락 직전에도 뉴스레터의 80%가 낙관론이었다. 투자자나 조언자들이 상습적으로 어리석거나 둔감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받아들였을 시점에 시장은 이미 바뀌어 버렸다는 점이다. 많은 긍정적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하는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CEO와 세련된 사업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이 가장 좋은 실적을 올렸던 기간에 주식을 가장 두려워했고 주식이 가장 나쁜 실적을 냈던 기간에 가장 용감했던 사실을 달리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라비 바트라에 져서 1990년 대공황이 성공한 것을 보면 미국의 대호황이 보장된 것 아니겠는가? 실물 경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도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모습을 보면 놀라울 정도다. 10월의 대폭락 1, 2주 전 사업체 애틀랜타, 올랜도, 시카고 등을 여행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공사 현장을 보면서 감탄했다. 와, 대단한 호황이군. 며칠 뒤 이 여행자들은 똑같은 건물들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저런, 이 동네 큰일 났군. 이 많은 아파트는 다 어떻게 분양하고 이 넓은 사무실 공간은 다 어떻게 임대하려나.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한다. 경제가 후퇴한 뒤 그는 걱정 때문에 좋은 주식을 싼값에 사지 못한다. 비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한 뒤 그는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충족감을 느낀다. 바로 이때가 경제의 기초를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침내 경기가 침체해서 그의 주식이 매수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그는 흥분한 상태에서 항복하고 매도해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 내가 마젤란 펀드를 맡은 이래 펀드는 8번의 약세장 동안 10에서 35% 하락을 경험했으며 1987년 한 해만 봐도 8월에는 40% 상승했고 12월에는 11% 하락했다. 그 해는 1% 상승으로 끝났는데
손실을 낸 해가 한 번도 없다는 내 기록을 간신히 지킬 수 있었다. 천만다행이었다. 최근 내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주가는 1년 동안 평균 50% 오르내린다. 분명히 금세기 내내 이런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50달러에 거래되는 주식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60달러까지 오르거나 4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고점이 저점보다 50% 높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참지 못하고 50달러의 주식을 매수하고 60달러에 추가로 매수한 뒤 절망에 빠져 40달러에 모두 팔아버리는 유형의 투자자라면 투자 서적을 아무리 읽어도 당신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역발상 투자자라고 상상한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쪽으로 갈 때 자신은 저쪽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지만 역발상 투자자는 아이디어가 큰 인기를 끌어 널리 인정받은 뒤에야 자신도 역발상 투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인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 허튼히 말하면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만 바로 이것이 문제다. 그가 말하면 모두 잠들어야 한다. 누군가 시장을 예측할 때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대신 코를 골아야 한다. 그 비결은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오히려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는 것이다. 회사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폴 게티가 제시한 확실한 성공 공식밖에 없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하고 횡재를 잡아라.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내가 강의를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이 되면 항상 누군가 일어서서 지금 시장이 좋은지 나쁜지 질문한다. 굿이어 타이어가 견실한 회사인지 현재 주가 수준이 적정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세장 기조가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약세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4배나 많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때마다 시장이 하락한다는 사실 밖에는 시장 예측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항상 대답한다. 이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누군가 일어서서 내가 언제 승진할 예정이냐고 묻는다.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 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만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 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 있었다 해도 나는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만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무식한 사람들은 몰려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수많은 유명 선각자, 예언자, 전문가들도 무더기로 예측에 실패했으므로 나는 전혀 난처한 일이 없었다. 한 현명한 예측가는 말했다. 예측해야 하는 처지라면 예측을 자주 하라. 10월에 시장이 붕괴한다고 내게 전화로 알려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만일 사전에 시장 붕괴를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시장은 이들의 매물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 회사의 임원들과 대화하고 신문에 실리는 다양한 금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중 관찰자, 금융 예언가의 주장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가 과매수 지표, 과매도 지표, 헤드앤숄더 패턴, 풋콜 비율, 연준의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 천체 별자리의 움직임, 참나무에 낀 이끼 등을 연구한다.
그러나 로마의 점쟁이들이 황제에게 훈족이 쳐들어오는 시점을 예측해주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시장을 일관성 있게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에서 1974년 주식시장 폭락을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1년에 9%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시장이 얼마나 오를지 심지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믿을만한 자료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는 항상 놀랐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지만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으며 대부분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하고 있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2번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들은 지금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비민이로 은퇴해서 럼주를 마시며 녹색치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이들 대부분이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예리한 사람이 말했듯이 세상의 경제학자들을 모두 없애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경제학자는 예외다. 특히 래퍼 곡성과 달의 기울기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철 가격, 재고, 철도 운송량 등을 조사하는 로렌스의 에드 하이먼 같은 경제학자는 예외다. 실용적 경제학자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지만 아직 그런 식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헌법도 찾아보았지만 5년마다 불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나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불황을 찾아낼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끝났거나 흥분되는 강세장이 새로 시작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문제는 이 벨이 절대로 울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981년 7월에서 1982년 11월 사이에 16개월의 불황이 있었다. 실제로 이 기간이 내 기억으로는 가장 무서울 때였다. 지각 있는 전문가들은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주우며 살아가야 하므로 사냥이나 낚시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의 실업률이 14%, 인플레이션이 15%, 우대금리가 20%였지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나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온 다음에는 자신이 이미 예측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불황이 오기 전에 내게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투자자 열중 8비,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의 극에 달했던 시점, 주식시장은 복수하듯 반등했고 갑자기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10월 19일 시장이 붕괴하고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이 이미 무너졌고 예측하지 못하고서도 살아남았는데도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렸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고 시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시장이 상승하자 또다시 당한 셈이 되었다. 다음번은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농담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에 대비하지 않고서는 못 베긴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나는 마야인의 세계관을 떠올리게 된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4번 파괴되었다. 마야에는 파괴로부터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에는 대비를 더 잘하겠다고 맹세했지만 늘 지난번에 일어났던 위협에 대해서만 대비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났다. 생존자들은 홍수를 기어가고 고지대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 뚝을 짓고 벽을 세웠으며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수포가 되었다. 다음번에는 세상이 불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숲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이들은 특히 바위 틈을 따라 돌로 새 집을 지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4번째는 세상이 무엇으로 파괴되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어쩌면 불황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마야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들은 다음에 올 지진에 대비하느라 너무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이 지난 뒤 우리도 여전히 과거를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 멀지 않은 과거에 사람들은 유가가 배럴당 5달러로 떨어지면 불황이 온다고 걱정했다. 그보다 2년 전에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면 불황이 온다고 걱정했었다. 한때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고 두려워했다. 이제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느리게 증가한다고 두려워한다. 지난번 인플레이션에 대비했을 때 우리는 불황을 맞이했고 불황이 끝난 뒤 불황에 더 대비하자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도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마도 지금과 이 책이 출간되는 시점 사이에 불황이 이미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한테 시장이 좋은지 묻고 싶은가? 칵테일 파티 이론.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라는 말인가?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만든 시장 예측에 관한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파티장 한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이론이다. 상승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가와 내 직업을 묻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용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피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들은 셀틱스의 농구 경기, 다가오는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곧 이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 의사와 치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열이면 열 모두 펀드 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 의사와 치태에 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치과 의사에게 간다면 이때가 상승시장의 2번째 단계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첫 단계에서 시장이 30% 상승하여 3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치과 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잇따라 나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 치과 의사조차 어느 주식을 사야 하는지 내게 묻는다.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이 종목 저 종목에 투자했으며 이들은 모두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을 놓고 토론한다. 4번째 단계에서도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치과 의사조차 서너 가지 최신 정보를 갖고 있으며 며칠 뒤 그가 추천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니 모두 상승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다. 이 이론을 믿고 말고는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나는 칵테일 파티 이론을 놓고 내기할 생각은 없다. 시장 예측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오늘 다우지수가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번 프로덕츠, 베들레헴 철강, 제록스를 보유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에 투자한 경우보다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과거 1925년에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해서 폭락과 대공황 속에서도 계속 보유했다면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시장은 상관하지 마라. 시장은 상관 마라.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 값을 다한 셈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워런 버핏의 말을 믿어라.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아는 한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 바보 같은 제안을 하고 있는지 참고삼아 살펴보는 장소에 불과하다.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엄청나게 수익성 높은 회사로 바꿔놓았다. 1960년대 초 이 위대한 회사의 주가는 7달러였지만 오늘날에는 4,900달러가 되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에 2,000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은 700루타가 되어 14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다. 이 실적으로 버핏은 놀라운 투자자가 되었다.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가가 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주가가 역겨울 정도로 고평가된 기간에 주식을 모두 팔아 엄청난 이익을 덧붙여 돈을 모두 파트너들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여 계속 운용을 맡기는데도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준 사례는 내가 알기로 금융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다. 나도 시장을 예측해서 불황에 대비할 수 있으면 무척이나 좋았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나도 버핏처럼 수익성 높은 기업을 찾는 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끔찍한 시장에서도 돈을 벌어보았고 좋은 시장에서도 돈을 잃어보았다. 내가 좋아하는 10루타 종목 여럿은 약 3장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타코벨은 지난 2번의 불황 기간에 주고 상승했다. 1980년대 주식시장이 하락했던 유일한 해가 1981년이었는데 이때가 드레피스를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었다. 이로부터 드레피스는 2달러에서 40달러로 환상적인 상승 행진을 지속하여 20루타 종목이 되었다. 토론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당신이 다음번 호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견 지명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한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당신은 성견 지명이 없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바른 종목을 선택해야만 한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당신이 대충 뽑은 종목이 레디스였다면 투자액의 95%가 날아갔을 것이다. 1980년대 초가 항공산업의 호황기라는 사실을 당신이 알았더라도 피플 익스프레스나 페남에 투자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1981년에서 1986년 동안 LTV는 26.5달러에서 1.13달러로 하락했고 비슷한 기간 누코는 10달러에서 50달러로 상승했다.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하게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만일 시장이 당신 종목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차라리 버스를 타고 애틀랜틱 시티로 가서 룰렛에 돈을 거는 편이 낫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올해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사야겠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증권사로부터 가급적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편이 낫다. 당신은 시장이 자신을 구제해 주리라 믿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뭔가 걱정을 하고 싶다면 웨스트포인트 페너럴의 시트 사업에 대해서 걱정하든지 코벨의 신제품 브리토 슈프림 사업이 잘 되는지 걱정하라.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굴러간다. 그렇다고 시장이 절대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에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가격이 합리적인 기업이나 당신의 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는 시장이 고평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버핏은 파트너에게 돈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보유할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 개 회사를 뒤져보았지만 기본적인 장점을 보고 매수할 만한 기업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사업의 기본을 이해하면 그 회사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나는 통신위성 대신 팬츠 스타킹 회사에 투자하고 광섬유 대신 모텔 체인에 투자한다. 나는 사업이 단순할수록 그 회사를 더 좋아한다. 누군가 이런 회사는 어떤 바보라도 경영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는 회사의 장점이 된다. 조만간 어떤 바보가 이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하고 복잡한 업종에서 탁월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훌륭한 회사와 경쟁이 없는 소박한 업종에서 평범한 경영진이 운영하는 평범한 회사 가운데 하나에 투자해야 한다면 나는 평범한 회사에 투자하겠다. 우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도넛을 먹고 타이어를 구입했기 때문에 도넛이나 타이어 같은 제품에 대해서 감이 있지만 레이저 광선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절대 감을 잡지 못할 것이다. 어떤 바보라도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꿈꾸는 완벽한 기업의 속성 가운데 하나다. 완벽한 기업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완벽한 기업이 보유한 속성을 찾아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속성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이름이 따분하다.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다. 완벽한 종목은 완벽하게 단순한 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이름이 완벽하게 따분한 회사여야 한다. 회사 이름은 따분할수록 더 좋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 훌륭한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도 밥 에번스 팜즈만큼 따분하지는 않다. 밥 에번스 팜즈보다 더 따분한 종목명이 어디 있겠는가. 그 이름만 들어도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래서 이 종목은 전망이 매우 밝다. 그러나 밥 에번스 팜스는 가장 따분한 종목명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쇼니지와 크라운 코크 앤드 실도 마찬가지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름도 팻 보이즈, 매니모 앤드 잭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팻 보이즈, 매니모 앤드 잭이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중 가장 유망한 종목명이다. 따분한 수준을 넘어서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이다. 바보 삼총사처럼 들리는 회사에 누가 투자하려 하겠는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제정신이라면 누가 팻보이즈, 매니모 앤드 잭 같은 이름을 추천하겠는가? 물론 주가가 10배로 뛴 다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회사의 뛰어난 수익성을 깨달은 뒤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칵테일 파티에서 당신이 팻보이즈를 갖고 있다고 불쑥 말하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진스플라이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속삭이면 모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사이에도 진스플라이스 주가는 아래를 향해 계속 꼬그라질 것이고 팻보이즈,
매니모 앤드 잭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기회를 일찌감치 발견하면 우리는 종목명이 따분하거나 이상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몇 달러 싸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팻 보이즈, 밥 에번스, 콘솔리데이티드 록 같은 종목을 찾는다.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이름을 콜록으로 바꾼 뒤 더 유행에 맞게 캘맷으로 바꾼 점은 유감이다. 회사명이 콘솔리데이티드 록인 동안에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는데 말이다. 2. 따분한 사업을 한다. 이름이 따분한 회사가 사업도 따분하면 나는 더 흥분한다.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은 캔과 병뚜껑을 만든다. 이보다 더 따분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타임에 리 아이아 코카의 인터뷰는 실려도 크라운 코크 앤드 실 CEO의 인터뷰는 실릴 이유가 없는데 바로 이것이 유리한 점이다. 그래서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의 주가는 결코 지루한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내는 쿠폰을 결제 않는 회사 세븐옥스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하였다. 이 회사 주가가 4달러에서 33달러로 소리소문 없이 올랐다는 점을 사람들은 틀림없이 애써 외면할 것이다. 세븐옥스 인터내셔널이나 크라운 코크 앤드 실에 비하면 IBM은 라스베이거스 쇼만큼이나 화려하다. 에이저시 렌터카는 또 어떤가. 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사가 제공하는 차가 바로 이 멋진 회사의 차다. 에이전시 렌터카는 4달러에 기업을 공개했으며 월스트리트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람들이 몰고 다니는 차가 어느 회사 것인지는 자존심 강한 거물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었다. 에이전시 렌터카의 투자 설명서가 무척이나 따분했겠지만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는 16달러였다. 따분한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름이 따분한 회사만큼이나 훌륭하며 둘이 겹칠 때는 굉장한 회사가 된다. 그런 회사에는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이 절대로 접근하는 법이 없으며 마침내 회사의 뛰어난 내용이 알려져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더욱 높이 뛰어오른다. 만일 어떤 회사가 이익도 많이 나고 재무 상태표도 건전하며 따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이런 회사 주식은 헐값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다. 이후 이 회사가 유행을 타고 고평가되면 유행을 쫓는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면 된다. 3. 혐오스러운 사업을 한다. 따분한 사업을 하는 회사보다 나은 회사가 따분하면서도 혐오스러운 사업을 하는 회사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구역질하며 외면하는 사업이 이상적이다. 예를 들어 세이프리, 클리를 보자. 우선 회사 이름부터가 유망하다. 회사명에 C를 써야 할 곳에 K를 쓰는 회사는 어느 회사든지 투자할 가치가 있다. 세이프티 클린이 시카고 로하이드에서 기업 분할된 회사라는 점도 돋보인다. 세이프티 클린은 모든 주유소에 돌아다니면서 기름 투성이 자동차 부품을 세척하는 기계를 판매한다. 자동차 수리공들은 손으로 부품을 닦는 시간과 수고를 덜 수 있으므로 주유소는 이 서비스에 대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한다. 세이프티 클린 직원들은 주유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게에서 나오는 폐기물과 폐유를 수거하고 정유 공장으로 가져가 재활용한다. 이런 작업이 계속 되풀이 되지만 이런 사업은 케이블 TV의 미니 시리즈에 나오는 법이 절대 없다. 세이프티 클린은 기름 묻은 자동차 부품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이후 음식점의 유지 차단 장치와 다른 기름 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야로 업무를 확장했다. 세이프티 클린 같은 회사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려는 애널리스트가 어디 있을 것이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펀드 매니저가 어디 있겠는가. 절대 많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세이프티 클린에 마음이 끌린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 역시 한 번도 빠짐없이 이익이 증가했다. 분기마다 이익이 증가했고 분기마다 주가도 상승했다. 인바이러 다이는 또 어떤가? 이 회사는 피델리티 삼립 제품 애널리스트를 거쳐 지금은 공격 성장성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토머스 스위니가 내게 가르쳐준 종목이다. 인바이러 다이는 이름이 이상하다는 면에서 일단 합격이다. 얼핏 오존층과 관계된 회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점심 식사와 관련된 회사다. 자회사 가운데 하나인 클리어 실드는 플라스틱 포크와 빨대를 만드는데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단순한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커다란 지분을 보유한 인류 경영진이 경영하고 있다. 인바이러다이는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분야에서 2위, 플라스틱 빨대 분야에서 3위이며 생산 원가가 가장 낮아서 이 업종에서 커다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1985년 인바이러다이는 핫도그와 소시지의 껍데기 같은 장 부산물을 생산하는 신도기업 비스케이스의 인수 협상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유니언 카바이드로부터 비스케이스를 헐값에 사들였다. 이어 1986년에 이들은 남은 음식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PVC 필름의 선도적 제조업체 필름코도 인수했다. 플라스틱 포크, 핫도그 껍데기, 플라스틱 랩을 모두 갖추었으니 조만간 가족 피크닉을 인수해야 할 참이다. 4. 기업 분할된 회사. 시카고 로와이드에서 기업 분할된 세이프티 클린이나 인터스테이트 백화점에서 기업 분할된 토이저러스처럼 회사 일부가 떨어져 나와 독립회사가 되면서 엄청난 투자 수익을 안겨준 기업이 많다. 몇 년 전 합병한 다트 앤드 크라프트는 결국 분리되었고 크라프트는 다시 순수한 식품회사가 되었다. 타파웨어를 보유한 다트는 프리마크 인터내셔널로 기업 분할되었고 그 자체로 훌륭한 투자가 되었다. 크라프트도 훌륭한 실적을 올렸으며 1988년 필립 모리스에 인수되었다. 대규모 모기업들은 기업 분할된 자회사가 공경에 처해서 모 회사의 평판에 흠집 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기업 분할되는 회사들은 대개 재무제표가 건전하고 독립된 회사로 성공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일단 독립을 허락받으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 신규 경영진은 비용을 절감하고 창의적인 조치를 하면서 장단기 수익성을 개선한다. 기업 분할은 인수와 합병에 열풍이 부는 요즘 아마추어 투자자들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표적이 되는 회사들은 흔히 핵심 부서를 매각하거나 기업 분할하는 방법으로 기업 산약꾼들에게 대항하는데 이때 핵심 부서는 자체적으로 상장 종목이 된다. 역사상 최대의 기업 분할은 AT&T가 분할되어 탄생한 베이비벨 기업들로서 아메리테크, 벨 애틀랜틱, 벨 사우스, 나인엑스, 퍼시픽 텔레시스, 사우스 웨스턴 벨, US 웨스트 등이다. 5.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하지 않는 회사.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보유하지 않는 주식을 발견한다면 이 주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이 회사를 애널리스트가 방문한 적이 없거나 아무 애널리스트도 알지 못한다면 이 주식이 성공할 가능성은 2배로 높아진다. 내가 물어보았을 때 3년 동안 애널리스트가 방문한 적이 없다는 대답을 회사로부터 들으면 나는 열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어진다. 은행, 저축대부조합, 보험회사에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들의 숫자는 수천이나 되는데도 월스트리트에서는 50에서 100개만 조사하기 때문이다. 나는 전문가들이 포기한 왕년의 인기 주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열정적이다. 많은 전문가가 바닥 시세에 크라이슬러를 포기했고 헐값에 엑손을 포기했는데 직후에 둘 다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6.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관련됐다고 소문난 회사. 유독 폐기물 처리 업종처럼 완벽한 업종은 생각해내기 힘들다. 동물의 창자나 폐유보다 더 혐오스러운 것이 있다면 오물과 유독 쓰레기 처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날 폐기물 회사의 임원들이 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나는 무척이나 흥분했었다. 이들은 고용 폐기물 회의에 참석하려고 부스와 슬라이드를 완비하고 시내에 와 있었다. 이들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지 상상해보라. 어쨌든 이들은 내가 매일 보는 틀에 박힌 복장이 아니라 솔리드 웨이스트라고 쓰인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솔리드 웨이스트 볼링팀이 아니라면 누가 이런 셔츠를 입겠는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임원들이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운 좋게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를 매수했다면 약 100배가 올랐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상상하기 힘든 두 요소 때문에 세이프티 클린보다 전망이 밝았는데 그것은 유독 폐기물과 마피아였다. 마피아가 모든 이탈리아 음식점, 신문 가판대, 세탁소, 건설 현장, 올리브 기름집 등을 관리한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을 대개 마피아가 쓰레기 사업도 관리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환상적인 주장이 웨스트 매니지먼트 주식을 초기에 매수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이득이 되었는데 이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피아가 쓰레기 업종에 손을 댄다는 소문 때문에 마피아가 호텔과 카지노 경영에 개입한다고 걱정했던 부류의 투자자들이 접근하지 않았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카지노 주식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의 매수 종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카지노는 모두 마피아의 사업이므로 덕망 있는 투자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했었다. 곧이어 카지노는 매출이 폭발했고 이익이 폭발했으며 마피아는 무대 뒤로 서서히 사라졌다. 홀리데이 인가 힐튼이 카지노 사업에 진출하자 카지노 주식을 소유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졌다. 7. 우물한 사업을 하는 회사. 이런 유형에 속하는 회사로 내가 항상 좋아하는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름 역시 따분하다. 한때 피델리티 전자업종 애널리스트였으며 피델리티 데스티니 펀드를 탁월하게 운영한 조지 밴더 하이든이 이 종목을 내게 추천하였다. 월스트리트가 유독 폐기물 말고 무시하려는 대상이 또 있다면 그것은 사망이다. SCI는 장의사다. 휴스턴에 기반을 둔 이 회사는 미디어 지주회사 게니시 소도시 신문사들을 사들인 것처럼 전국을 돌며 영세 자영업자들로부터 지방의 장의사들을 사들였다. SCI는 일종의 맥도날드 같은 장의사 체인이 되었다. 회사는 주당 1에서 2건 규모의 소규모 장의사는 무시하고 주당 10건 이상 장례를 치르는 활동적인 장의사를 인수했다.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이 회사는 장의사 461개, 묘지 121개, 꽃집 76개, 장례용품 제조 및 공급센터 21개, 관유통센터 3개를 보유했으므로 사실상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 회사는 하워드 휴즈의 장례를 맡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들은 장례보험도 처음으로 개발하였는데 이 상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장례보험에 가입하면 장례 서비스와 관 비용을 경제 능력이 있는 현재 지불하므로 유가족이 나중에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 장례 비용이 3배로 뛰더라도 부담 비용은 기존 가격으로 고정된다. 이것은 유가족에게 아주 유리한 조건이며 회사에는 더욱 유리한 조건이다. SCI는 장례보험 판매로 즉시 현금 수입이 발생하며 이 자금은 계속 복리로 증식된다. 회사가 매년 5천만 달러 상당의 보험을 판매하면 장례를 치르는 시점에는 수십억 달러로 불어난다. 최근 회사는 자체 장례보험 판매를 넘어서서 다른 장례업체에도 장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사전 준비 장례 서비스 매출은 연 40%씩 증가해왔다. 때로는 뜻밖의 값진 카드가 넘겨지면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호재가 되기도 한다. SCI는 다른 장례업체 아메리칸 제너럴과 매우 수지 맞는 거래를 하게 되었다. 아메리칸 제너럴은 SCI가 휴스턴에 보유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SCI 주식 20%를 모두 SCI에 돌려주었다. SCI는 무상으로 자사주 20%를 받았을 뿐 아니라 휴스턴의 다른 지역에 새로운 장례회관을 개설할 때까지 기존 영업장에서 2년 동안 영업을 계속하도록 허락받았다. 이 회사의 최대 장점은 투자 전문가들 대부분이 장기간 기피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SCI 임원들은 회사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녀야만 했다. 이는 사정을 잘 아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이익이 견고하게 성장하는 검증된 주식을 인기업종의 인기 주식보다 훨씬 싼 가격에 살 수 있었다는 뜻이다. 이 회사는 완벽한 기회였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익이 계속 증가하였고 사업이 빠르게 성장했으며 부채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1986년이 되어서야 기관들이 SCI에 본격적으로 따라붙기 시작해서 이제 50%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충분히 예상한 대로 이 종목은 월스트리트의 관심을 끌기 전에 26타가 되었지만 이후에는 시장보다 더 크게 뒤처졌다. 이 종목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높고 조사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은 데다가 지난 몇 년 동안 두 회사를 인수하여 관 사업에 진출했지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우수한 장의사와 묘지의 매입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장래보험 판매 증가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다. 8. 성장 정체 업종이다. 사람들은 고성장 업종이 투자하려 하지만 고성장 업종은 소음과 경로만 가득할 뿐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플라스틱 나이프와 포크 같은 저성장 업종에 투자하는 편을 더 좋아한다. 그것도 장의사 같은 성장 정체 업종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말이다. 성장 정체 업종이야말로 대박 종목이 탄생하는 곳이다. 스릴 넘치는 고성장 업종에는 주가 하락을 지켜보는 일 말고는 스릴 넘치는 일이 없다. 1950년대의 카펫 업종, 1960년대 전자 업종, 1980년대의 컴퓨터 업종 모두 흥분되는 고성장 업종이었지만 크고 작은 수많은 회사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인기 업종에서 제품이 하나 나올 때마다 MIT 졸업생 수천 명이 달라붙어 대만에서 더 싸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한 컴퓨터 회사가 세계 최고의 워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면 다른 경쟁 회사 10개가 1억 달러를 들여 더 나은 제품을 설계하고 8개월 후에는 시장에 내놓는다. 이런 현상은 병뚜껑, 쿠폰 결제 서비스, 드럼통 재생, 모텔 체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SCI는 장애 업종이 거의 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덕을 보았다. 미국의 장의 사업은 성장률이 겨우 연 1% 남짓이라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경쟁자들이 모두 컴퓨터 업종으로 가버렸다. 그러나 장의 사업은 고객 기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종이다. 특히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이라는 문제가 없다. 관심을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잠재 경쟁자로부터 측면을 방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SCI처럼 계속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릴 여지가 있다. SCI는 이미 미국 전체 장의사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나 15%를 보유해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맡은 졸업생들이 SCI의 사업에 도전할 리도 없고 주위에서 폐유 처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증권사 친구들에게 떠벌릴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9. 틈새를 확보한 회사. 나는 20세기 폭스를 보유하느니 인근 채석장을 보유하겠다. 영화사는 다른 영화사들과 경쟁하지만 채석장은 틈새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폭스는 페블 비치를 인수할 때 채석장이 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채석장 사업은 보석 사업보다도 확실히 안전하다. 보석 사업을 하며 시내 다른 보석상, 전국의 보석상, 심지어 해외의 보석상도 경쟁해야 한다.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든 보석을 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루클린의 하나뿐인 채석장을 보유한다면 사실상 독점하는 셈이며 채석장은 인기가 없어서 더욱 보호받게 된다. 내부자들은 이것을 골재 사업이라고 부르지만 아무리 고상한 이름을 붙여도 바위, 모래, 자갈이 본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이들을 섞어서 팔면 톤당 3달러를 받는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오렌지 주스 한 잔 값이면 골재 반톤을 살 수 있으며 트럭이 있는 사람이라면 집으로 가져다가 잔디밭에 쏟아올 수도 있다. 채석장이 가치 있는 이유는 아무도 경쟁을 걸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경쟁자가 바위를 당신의 영업지역으로 운반해오지 않는다. 운송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시카고의 바위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시카고 채석장 주인은 브루클린의 당신 영역이나 디트로이트를 절대 침범할 수 없다. 바위의 무게 때문에 골재는 독점 판매력이 된다. 게다가 독점권을 보호하려고 여러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독점 판매권이 회사나 주주에게 주는 가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코는 오늘날 세계적인 니켈 생산 기업이며 50년 후에도 여전히 세계적인 생산 기업일 것이다. 한 번은 유타주 빙엄 구리 광산 가장자리에 서서 인상적인 굴을 내려다보면서 일본이나 한국의 누구도 빙엄 같은 구리 광산을 만들어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상품이든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채석장이라면 인근 경쟁자가 경쟁을 고려하기 직전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그 경쟁자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을 정한다. 또한 불도저와 암석 분쇄기, 감가상각비로부터 큼직한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엑손과 애틀랜틱 리치필드가 유전과 가스전에 대해받는 것처럼 광물 감모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채석장을 운영하다가 파산하는 일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따라서 스스로 채석장을 보유할 수 없다면 차선책은 벌컨 머티리얼, 캘멧, 보스턴 샌드 앤 그레벨, 드레보, 플로리라로 같은 골재 생산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이다. 아티 마리에타, 제너럴 다이내믹스, 애쉬랜드 같은 대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을 매각해도 채석장은 반드시 남겨둔다. 나는 항상 틈새를 찾는다. 완벽한 회사는 반드시 틈새를 보유해야 한다. 워런 버핏은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에 직물 공장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는 이것이 틈새 사업이 아님을 곧 깨달았다. 그는 직물 사업에서는 부진했지만 틈새 사업에 투자해서 주주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벌어주었다.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시작해서 주요 시장을 지배하는 신문과 TV 방송국의 가치를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도 지방신문 보스턴 글로벌을 보유한 어플리에이티드 퍼블리케이션 주식을 최대한 매수했다. 글로벌은 보스턴의 인쇄 광고 매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겠는가. 글로벌은 틈새를 확보했고 타임스 미러 컴퍼니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뉴스데이, 하트버드 코란트, 몰티모어 선 등 틈새를 여러 개 확보했다. 가네트는 일간신문 9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그 도시의 유일한 주요 일간지였다. 1970년대 초에 독점신문과 케이블 네트워크의 이점을 발견한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케이블 주식과 미디어 주식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10m 종목을 맛보게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근무한 기자, 광고 담당자, 편집단은 누구든지 이익과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틈새의 가치를 이해했다. 신문은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로 훌륭한 사업이다. 제약회사와 화학회사 역시 틈새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없다. 스미스 클라인이 타카메트의 특허를 획득하는 데는 여러 해가 걸렸다. 일단 특허가 승인되며 연구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들였더라도 경쟁사들은 그 영역에 침범할 수 없다. 이들은 다른 약을 개발하고 다른 방식으로 입증해야 하며 3년 동안 임상시험을 거친 뒤에야 정부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독성 실험에서 지가 죽지 않는다고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지가 죽는 것 같다. 어쩌면 지가 전보다 허약해졌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전에 지 관련 주식 찰스 리버 브리딩 랩스에 투자해서 돈을 번 적이 있다. 확실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돈 버는 사업이 있다. 화학회사들은 살충제와 제초제의 틈새가 있다. 동물에 대해 승인을 받는 일도 치료제에 대해 승인을 받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살충제와 제초제에 대해 특허와 승인을 받았다면 돈 버는 기계를 확보한 셈이다. 몬산토는 현재 특허와 승인을 여러 건 갖고 있다. 감기약 로비투신이나 타이레놀, 코카콜라나 말보로 같은 브랜드도 틈새 못지않게 훌륭한 자산이다. 청량음료나 기침약이 대중의 신뢰를 얻으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또한 전체 과정에 여러 해가 걸린다. 10.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한다. 나는 장난감 만드는 회사보다는 약품, 청량음료, 면도날, 담배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겠다. 장난감 업종에서 모든 어린이가 꼭 갖고 싶어하는 멋진 인형을 만들 수 있지만 어린이마다 하나씩만 구입할 뿐이다. 8개월 뒤 그 제품은 진열대에서 치워지고 대신 다른 회사가 만든 최신 인형이 자리를 차지한다. 꾸준한 사업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변덕심한 사업에 매달릴 이유가 어디 있는가? 11.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없는 가격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컴퓨터 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처럼 가격 전쟁에서 오히려 혜택을 보는 회사에 투자하라. 컴퓨터가 싸질수록 오토매틱 데이터는 더 싸게 일할 수 있으므로 이익이 증가한다. 아니면 자동 스캐너 제조회사에 투자하는 대신 스캐너를 설치하는 슈퍼마켓에 투자하는 편이 어떤가? 스캐너가 슈퍼마켓 회사의 비용을 3% 절감해 준다면 이것만으로도 회사 이익이 2배로 늘어날 것이다. 12.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회사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처럼 성공 가능성이 큰 비밀 정보는 없다.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자는 주식을 순매도하는 처지라서 보통 누군가 한 주를 매수할 때마다 2, 3주를 매도한다.
1987년 8월 1000포인트 폭락 후 전반적으로 내부자들이 한 주를 매도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사주를 매수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나는 마음이 놓였다. 적어도 이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내부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적어도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파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좋다.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단기간에 파산한 회사는 역사적으로 3개도 안 된다고 나는 장담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또 다른 중요한 혜택이 있다. 경영진이 단순히 월급쟁이라면 급여 인상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지만 경영진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주주에 대한 보상이 최우선 과제가 된다. 대개 대기업일수록 임원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므로 월급만 받는 임원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주주들에게 해로운 경우가 많다. 경영진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했을 때는 이런 일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 연봉 100만 달러 받는 CEO가 자사주 몇천 주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 신호가 되지만 하위 직원들이 자사주 보유량을 늘린다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봉 4만 5천 달러인 직원이 자사주를 1만 달러 매수한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신뢰를 뜻한다고 믿어도 좋다. 그래서 나는 CEO가 5천 주를 사는 것보다 부사장 7명이 각각 1000주씩 사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한다.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가 내린다면 우리는 내부자보다 더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더 유리하다. 13. 자사주를 매입하는 회사.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회사가 자신의 미래를 확신한다면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하듯이 자신에게 투자 못할 이유가 없다. 1987년 10월 20일 주가가 폭락한 뒤 기업들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발표하자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장이 안정되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은 유통시장에서 사라지며 따라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든다.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에 마술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따라서 주가에도 마술적인 영향을 미친다. 회사가 자사주의 절반을 매입하면 회사의 전체 이익이 변함없어도 주당 순이익은 2배가 된다. 비용을 절감하거나 제품을 더 팔아서 이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 엑소는 석유를 시추하는 것보다 자사주 매입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엑손이 새로 석유를 시추하는 데는 배럴당 6달러가 들어가지만 주가에 반영된 석유 자산 배럴당 가치가 3달러라면 주식을 매입 소각할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 입회장에서 배럴당 3달러에 석유를 시추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합리적인 관행이 최근까지도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 1960년대 당시 인터내셔널 데어리 킨이 선구자가 되어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지만 뒤를 따르는 회사가 거의 없었다. 멋진 회사 크라운 코크 앤드 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 회사는 절대로 배당도 하지 않고 수익성 없는 기업 인수도 하지 않았지만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익에 최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자사주를 계속 매입한다면 언젠가 주식수가 1000주에 불과할 것이고 주가가 1000만 달러가 될 것이다. 텔레다인의 회장 헨리 싱클턴은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정기적으로 공개 매수한다. 텔레다인이 5달러에 거래될 때 그는 7달러를 지불하고 10달러에 거래되며 14달러를 지불하는 시기였다. 그는 주주들에게 환상적인 웃돈을 받고 빠져나갈 기회를 줄곧 제공한 셈이다. 텔레다인은 이렇게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실제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연차 보고서에 담긴 화려한 수식어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자사주 매입 대신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는 1. 배당 인상 2. 신제품 개발 3. 신규 사업 진출 4. 기업 인수가 있다. 질레트는 4가지 모두 시도하였으며 특히 뒤에 3가지 방법에 비중을 두었다. 질레트의 면도기 사업은 눈부시게 수익성이 높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계속 인수하면서 면도기 사업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었다. 회사가 화장품, 화장용구, 볼펜, 라이터, 컬 클립, 믹서, 사무용품, 칫솔, 모바일 보호제, 전자시계, 그 밖에 다양한 사업에 자본을 전용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을 올렸다면 달러를 훌쩍 넘어갔을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질레트는 적자 사업을 매각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면도 사업에 집중하면서
다시 궤도에 올랐다. 자사주 매입의 반대는 주식 추가 발행이며 희석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아비스타가 된 인터내셔널 하비스터는 농기구 사업 붕괴로 인한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가로 수백만 주를 발행했다. 크라이슬러는 정반대의 작업을 했다. 사업이 개선되자 자사주와 주식, 워런트를 매입했으며 유통 주식수를 줄였다. 나비스타는 다시 수익성 있는 회사가 되었지만 주식이 심하게 희석되었기 때문에 주주들은 아직 수익성 회복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단연 최고의 기업,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팻보이즈, 세이프티클린, 채석장, 병뚜껑이 지닌 최악의 요소들을 모두 결합한 정말 멋진 기업 하나를 생각해낸다면 그것은 케이전 클렌저스가 되어야 한다. 케이전 클렌저스는 가구, 희귀서적, 휘장의 아열대성, 습기 때문에 발생하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따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루이지애나 바이오 피드백으로부터 기업 분할되었다. 본사가 루이지애나주 강어기에 있는데 이곳에 가려면 비행기로 2번 갈아타고 픽업 트럭을 써내서 공항에 마중 나오게 해야 한다. 뉴욕이나 보스턴에서 케이전 클렌저스를 방문한 애널리스트는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주식을 한 주라도 매수한 기간도 전혀 없었다. 칵테일 파티에서 케이전 클렌저스를 언급하는 사람이 있다면 곧 혼자 중얼거리는 꼴이 될 것이다.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강어기와 오자크를 관통해 빠르게 확장하면서 케이전 클렌저스는 매출이 놀랍게 증가했다. 회사가 옷, 가구, 카펫, 화장실 타일, 심지어 알루미늄 미닫이문의 얼룩도 모두 제거하는 새로운 겔에 대해 막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곧 가속할 것이다. 이 특허 덕에 케이전은 고대하던 틈새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수백만 명에게 평생 얼룩보험도 판매할 계획인데 보험료를 선납하면 미래의 얼룩 사고가 발생할 때 모든 얼룩을 제거해주기로 보장한다. 부의 매출이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엘비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잡지를 제외하면 인기 잡지 가운데 K전과 새로운 특허를 언급한 잡지는 하나도 없다. 이 회사는 7년 전 8달러의 기업을 공개했고 곧 10달러로 상승했다. 이 가격에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주식을 최대한 매수했다. 축축한 옷장에 너무 오래 두어 가죽 재킷이 곰팡이가 피었다면 이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 케이전 클렌저스라는 말을 먼 친척에게 들었다. 내가 조사해보니 케이전은 지난 5년 동안 연 20%씩 매출이 성장했고 매출이 감소한 분기가 한 번도 없었으며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없고 지난 경기 침체에도 실적이 좋았다. 나는 회사를 방문해서 어떤 바보라도 훈련만 받으면 겔 제조 공정을 감독할 수 있음을 알았다. 내가 케이전 클렌저스를 매수하기 하루 전 저명한 경제학자 헨리 코프먼이 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측했고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볼링장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으며 두 가지 사건이 결합하여 주식시장이 15% 하락했고 케이전 클렌저스도 함께 하락했다. 나는 7.50달러에 매수했는데 이는 임원들이 매수한 가격보다 2.50달러 낮은 가격이다. 이것이 케이전 클렌저스에 벌어진 상황이다. 나를 꼬집지 마라.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